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연구진이 인간에게 로봇 다리를 추가해 무거운 짐을 보다 쉽게 운반하도록 돕는 새로운 착용형 로봇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의 상체와 로봇의 하체가 결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켄타우로스 형태로 물류, 군사, 재난 구조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퓨처리즘에 따르면 중국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인간과 로봇이 결합해 네 발로 걷는 것처럼 움직이는 착용형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로봇공학 분야 권위학술지인 국제로봇공학연구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등에 장착된 탄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로봇 다리와 연결됩니다. 기존 외골격 로봇이 사용자의 다리에 직접 부착돼 근력이나 관절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기술은 로봇이 독립적인 다리를 통해 하중을 직접 지면으로 전달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사람은 균형 유지와 방향 제어에 집중하고 로봇 다리는 무거운 짐의 상당 부분을 대신 지탱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해 걷는 새로운 인간 로봇 하이브리드 보행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가 20kg의 배낭을 착용한 상태에서 로봇을 함께 사용했을 때 전체 하중의 약 52.22%를 로봇 다리가 지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덕분에 보행 시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짐을 들고 걸을 때보다 약 35.16% 감소했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도 약 5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보행 시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짐을 들고 걸을 때보다 약 35.16% 감소했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도 약 5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사람과 로봇 사이에 비선형 강성을 가진 탄성 결합 장치를 적용해 하중이 늘어날수록 로봇이 더 많은 무게를 흡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보행 속도와 방향에 맞춰 로봇 다리가 움직이는 동작 제어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로봇은 계단이나 산악지형처럼 바퀴형 운송 장비가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건설 현장, 군사 물류, 재난 구조 등 무거운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평지에서는 카트나 수레가 더 경제적일 수 있으며 전도 사고 시 척추 충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과 로봇이 물리적으로 결합해 하중을 분산하는 이번 기술은 노동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격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스포칼립스는 SaaS, 사스와 종말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로 AI의 발전으로 기존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표현입니다. 최근 AI 에이전트는 단순 기능 보조를 넘어 복잡한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정리, 이미지 편집, 발표 자료 제작 등 기존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던 작업을 하나의 AI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업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지만 AI 에이전트 하나로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스 기반 서비스의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영향은 실제 기업 가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포토샵과 에크로벳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최근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올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지만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주가가 올해 들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기간 회사를 이끌었던 샨타누 나라옌 최고 경영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AI 기업 엔스로픽과 협력해 개발한 코파일럿 코워크를 구독형 오피스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AI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결합해 새로운 업무 환경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스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IT 기업 조호의 창업자 스리다 벤부는 AI가 사스 시장에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스 기업들이 제품 혁신보다 영업과 마케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스 종말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은 AI 에이전트 기술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더라도 결국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 역시 AI가 사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스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발전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개발자 역할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는 공급망 위험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군사 윤리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조건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연방 정부의 기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맞서 엔트로픽은 해당 조치가 전례 없는 불법적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사건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와 통제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트로픽은 국방부 요구를 거부하며 두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대규모 군중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완전한 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것 역시 기술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 지난해 엔트로픽이 미 국방부와 약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올해 초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 했다는 것이 엔트로픽 측 주장입니다. 반면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사용 여부는 군 지도부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갈등 속에서도 AI 기술이 실제 군사작전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금지한 바로 다음 날 이란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이 작전에서 엔트로픽의 거대 언어 모델 클로드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I는 팔란티어가 구축한 군사 데이터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탑재돼 위성 영상과 통신 데이터, 텍스트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표적 식별과 작전 판단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가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지휘관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관여하는 AI 전쟁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윤리 논쟁이 아니라 군사용 AI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AI 기반 표적 생성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엔트로픽과 갈등이 격화된 직후 오픈 AI는 미 국방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AI 군사 협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픈 AI는 국방부의 모든 합법적 목적 요구를 수용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내 대중감시 우려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미 국방부의 대규모 군사 데이터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군사 AI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매개로 국방부와 빅테크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AI 군산 복합체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이후 흥행 열풍을 이어가며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제6대 국왕인 단종과 영월아전, 어몽도의 이야기를 각색한 사극 영화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선양 형식을 통해 조선을 세운 뒤 새 왕조는 명나라와의 외교 질서를 정립하고 내부적으로 유교적 통치 체계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종은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적장자의 적장자, 즉 정통 혈통계승의 원칙에 따라 왕위에 오른 군주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장남 문종을 왕세자로 책봉해 체계적인 제왕 교육을 실시했고 문종의 아들 단종 역시 왕세손으로 성장하며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정통성은 오히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어린 군주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건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해달라는 유명을 남겼습니다. 이는 왕실 종친의 권력 개입을 막고 신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신권의 비대화를 낳았고 결국 권력 균형의 틈을 만들게 됩니다. 1453년 발생한 계유정난은 이러한 권력 구조의 균열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은 종사의 안녕과 간신 제거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단종의 정통성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정치 사건이었습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57년 전국에 대대적인 서적 수거령인 수서령이 내려집니다. 세조 3년은 단종이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한 해임과 동시에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서적 수거령인 수서령이 선포된 해입니다. 당시 조정은 각 지방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민간에서 소장하던 특정 역사서와 도참서, 천문 지리 관련 문헌을 모두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수거된 고대 사서들 중에서는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 정통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르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이러한 역사서들을 모두 거두어 들임으로써 조선을 명나라 중심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자신의 왕위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고자 했습니다. 세조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 했던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정권 안보에 기여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조 3년 사서 수거 대상 목록에는 환단고기에 합본된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도 보입니다. 그 외에 수거된 조대기, 대변경이나 표운 삼성밀기 등의 서적들은 현재는 그 문헌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왕실에 거두어진 이 책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중종 시절의 이맥 선생이나 책을 소장하고 내놓지 않았던 소장자 등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독지가, 독립운동 역사가들에 의해서 환단곡이라는 책으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흥행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과 인간적 비극을 통해 권력과 역사 그리고 기억의 문제를 다시 질문합니다. 역사 속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오늘날에도 유효한 권력과 정통성의 의미를 되짚게 만든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